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5대양 6대주라고 하면은요, 5대양은 5개의 큰 바다를 일컫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5개의 바다가 있고, 그 외에 그 바다들보다는 조금 작은 중요한 바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동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일본 놈들은 말이죠, 걸핏하면 동해를 뭐 저페니스 씨인지 일본 해인지 자꾸 이렇게 우기고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유럽인들이 만든 오래된 지도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스트 씨, 동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 놈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해에 있는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독도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정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또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모든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 다음으로 중요한 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마라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마르마라해는요, 전 세계에 있는 단일 바다들 중에서 가장 작은 바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터키의 수도가 아닙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이스탄불에서 약 100일 남짓 머물면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 이스탄불에는요, 우선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해협이 있는데요. 그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대충 방향은 동북 방향이에요. 이스탄불이 여기에 있으면 동북 방향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러시아 남쪽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흑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끝나는 곳, 여기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건 길진 않아요. 뭐 대략 한 1.5km, 2km 정도 되는데 금강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다인 거예요. 만이니까. 금강만은 서북 방향, 보스포러스 해협은 동북 방향으로 쭉 이어져서 흑해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금강만과 보스포러스 해협이 만난 곳에서 대충 서쪽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서남 방향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마르마라해라는 작은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마라해를 통해서 서쪽으로 더 나가면 바로 지중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가 막힌 곳에, 바다가 어떻게 보면 세 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금강만,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마르마라해가 만나는 그곳에 이스탄불이 있고, 이 세 개가 전부 다 보이는 곳에 바로 그 유명한 토프카프 궁전이 있습니다. 토프카프 궁전은 그 예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뭐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술탄 또는 황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술탄이 거주하는 궁이었죠. 그리고 그 토프카프 궁전 그 근처에 또 그 유명한 바로 6세기에 건축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제가 여기는 것은요, 제가 스페인 같은 데서 보면, 또는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500년, 600년 된 그런 성당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5, 600년이 아니라 6세기에 지어졌으니까 1500년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오래된 성당이 지금까지도 멀쩡히 서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는 대표적으로 블루 모스크가 있죠.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부르고요, 블루 모스크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의 예전 지명은 이스탄불과는 많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충 뭐 2700 몇 년 됐다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나라 이름은 없었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본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땅에도, 특히 그 지중해 해변 쪽에 여러 폴리스들을 세워요. 폴리스는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작은 도시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의 비자스라는 장군이 건설한 폴리스, 그래서 비자스 장군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강성해지게 되죠. 로마는
율리어스 시저 이후에 점점 더 강성해지고 영토도 아주 넓어지고 이걸 특히 오현제 시대, 우리말로 하면 오현제, 그러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사실 당시 라틴어로는요 빡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면은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평화스러웠던 시대를 우리식으로는 오현제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서기 3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로마는 2개, 심지어는 황제가 4명까지 있었던, 즉 로마가 4개로 분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랬다가 걸출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시간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던 인물인데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부르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분열되었던 로마를 다시 통합하는 데 주력합니다. 여러 전쟁도 겪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하늘에 갑자기 십자가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요, 십자가 표시를 방패에 그려놓고 전투를 하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붉은색 십자가 모양을 군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방패에 그려 넣었다고 해요. 그 이후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로마를 다시 통합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여러 가지 신들, 심지어는 포도주의 신도 있고요, 태양신도 있고요, 바다의 신도 있고 별별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즉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로마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신뢰하게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된 것이에요. 즉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325년에는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교리가 정립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니케아는 사실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터키 땅에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어로는 이즈니크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 블루 모스크 또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블루 모스크의 블루가 푸르다는 뜻이잖아요. 푸른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바로 블루 모스크에 사용된 2만 1000개의 푸른색, 우리식으로 하면 타이루라고 발음하겠습니다. 2만 1000개의 푸른색 타이루가 바로 이즈니크, 예전 이름은 니케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서기 330년에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로부터 바로 여기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의 이름이 노바 로마나로 바뀌게 돼요. 노바 로마나. 노바는 이제 그 당시 라틴어지만 오늘날 영어식으로 하면 뉴가 되겠죠. 뉴. 로마나는 로마의라는 뜻이 됩니다. 즉 새로운 로마라는 뜻이죠. 그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읽어드릴 내용에는 터키에 관한 내용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터키를 대표하는 이스탄불에 대한 지식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제가 이제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청을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세요.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 좀 다른데 보통은 빨간색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종 모양이 몇 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종이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는 그 모양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요. 그래서 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게 되고 바로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100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커피와 여행.
사랑이 담긴 커피잔. 한덕기는 관광객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진가비는 사랑과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한덕기는 수시로 진가비를 쳐다보며 간절히 소망했다. 가비야, 나의 봄장미. 이젠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를 봄장미라고 부를 때마다 입 맞추고 싶다고 말했었지. 봄장미.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봄장미라고 부를게. 나의 봄장미. 7박 8일의 일정이 모두 지난 8일차 마지막 날, 일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즐겼다. 출입구만 18개에 길이 65개나 되는 그랜드 바자르에서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길을 잃을 수 있으므로 1번 출입구와 7번 출입구 간의 가장 넓은 길에서만 구경하고 쇼핑할 것을 권유한 한덕기의 말을 진가비는 순간 망각했다. 그녀는 마치 무엇에 끌리기라도 한 듯 복잡한 길을 이리저리 헤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브라임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마침 이브라임이 가게 안에서 밖을 바라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다. 한국인이겠지. 3,500개에 이르는 가게들 중에 하필 내 가게 앞에 오다니. 보통 한국인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이 길을 잃을까 염려하여 안쪽 길로는 안내하지 않는데, 물론 개인 관광객일 수도 있지만 저 눈빛은 길을 잃은 것도 특정 물건을 찾는 것도 아니군. 아, 그래. 어쩌면 슐레이만이 자주 말하던 진가비 씨 아닐까? 이브라임이 가게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며 한덕기로부터 배운 몇 마디 한국말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한국말을 하시네요. 진가비는 주저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은 진가비 로사입니까?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 내 이름 이브라임입니다. 슐레이만, 한덕기 친구.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당신들 부부입니다. 이브라임은 늘 준비해 두었던 물건을 금고에서 꺼내 들어 보이며 당황하는 진가비에게 영어로 말했다. 이 커피잔은 사랑이 담긴 커피잔입니다. 슐레이만 황제와 그의 부인이었던 알렉산드라 라로사가 16세기에 사용했던 것이죠. 황실에 대대로 전해졌는데 1922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질 때 궁전을 탈출하던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가 당시 시종으로 일하던 제 중조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로사이니까 지금부턴 당신이 이 컵잔의 주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슐레이만, 그러니까 한덕기로부터 들으세요. 얼떨결에 커피잔을 받아든 진가비는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자신이 보석까지 박혀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커피잔의 주인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때 한덕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진가비가 넓은 길에서 벗어나 작은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그녀를 멀찌감치 쫓아왔던 것이다. 급한 상황에선 터키어보다 스페인어가 수월한 한덕기가 이브라임에게 스페인어로 빠르게 물었다. 이브라임, 잘 있었어? 어떻게 로사가 이곳으로 왔지? 슐레이만, 이 모든 게 신의 뜻이야. 기억나?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지금 진가비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커피잔이 슐레이만과 록셀라나가 사용하던 커피잔이야. 사랑이 담긴 커피잔. 지금부턴 너희들 것이야. 어서 이전에 커피를 마시도록 해. 너희들이 다시 사랑하고 또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인샬라. 이브라임이 한덕기와 진가비를 향해 결연한 표정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보낼 때 진가비가 한덕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덕기씨,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행 첫째 날 공항에서 덕기씨를 본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또 어떻게 저를 한 번에 알아봤는지, 왜 덕기씨와 저를 부부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담긴 커피잔은 무엇인지. 한덕기는 내 온몸이 반응하며 들뜨고 있어. 가비의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 때문이야.
물론 지금 가비가 명랑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겐 가비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가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 오늘 귀국하지 않을래요. 여기 터키에 덕기 씨가 있는 터키에 남을래요. 한덕기는 안도와 흥분이 교차되는 표정으로 진가비의 손을 꼭 잡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며 이브라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브라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연락할게. 고맙긴 친구끼리. 그보다 슐레이만 제발 날 죽이지나 마. 걱정 마. 난 정치는 안 하니까 너와 싸울 일은 없지. 인샬라.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측의 영국에게 잠시 빼앗겼던 이스탄불을 되찾고 그리스의 침략까지 격퇴하며 1923년 이슬람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의 이름을 딴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한덕기는 관광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진가비는 한덕기 옆에 남았고 진가비의 친구를 비롯한 관광객들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 후 출국했다. 한덕기는 말없이 진가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저 덕기 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덕기는 대답하지 않고 택시를 잡았다. 택시기사가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동안 한덕기는 문을 열어 진가비가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 덕기 씨 오늘 제가 묵을 숙소가 필요한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한덕기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진가비가 다시 말했다. 공항 근처에 호텔을 예약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가비야, 오른쪽이 바로 마르마라해야. 이스탄불로부터 동북 방향에 있는 검은바다 흑해의 색깔과는 대조적으로 지중해는 색깔이 밝고 하얗다고 해서 예로부터 백해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마르마라해는 색깔도 중간인 것 같아. 지중해가 아름답지만 난 바로 이 마르마라해를 더 좋아해. 바로 저기 왼쪽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난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오른쪽 바닷가 카페까지 걸어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곤 해. 또 저쪽 바닷가 공원에서 뛰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르마라해를 바라보는 거야.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8년 전 너와 함께 보냈던 7일을 되살려 기억하고 네가 내 앞에 분명히 나타날 거라 믿으며 너를 다시 만날 좋은 날을 기대해 왔어. 네, 내용이 점점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부분에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이제 몸개그와 억지 표정을 지으며 웃기려고 하는 것은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보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하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그럼 한번 재밌게 끝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냐?